이건 아니고. 지갑시? 수율 확인. 61만 25만 5,500원 상품권을 준다고? 12,600K 보드 세트 86만 8,000원. 여기서 토스트 적립이랑 메인보드 상품권을 빼면 87,000원. 그리고 5800X랑 B50 카본까지 처분을 하면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메인 시스템을 이걸로 지금 바꿀 거기 때문에 원래 본체에 있던 자료들을 지금 싹 다 백업 중이에요. 먼저 CPU부터 살펴보면 저는 메인 컴퓨터 실사 용도로는 어차피 CPU 오버클럭을 안 하고 램 오버만 하고 쓸 거기 때문에 SP 값은 그다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청주에서 SP 값 뽑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중고나라에 여러 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SP82짜리를 61만원에 팔고 계셨으니까 원래라면 70만원이 넘는 거니까 10만원이 저렴하게.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면 저한테 파신 분이 SP8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매직으로 SP82라고 써놨네요. 윗판도 깔끔하게 돼 있고 뒷판도 깔끔하게 손상 없이. 다음은 메인보드.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메인보드 디자인이 워낙 단촐해가지고 이 겉에 있는 앞면 디자인을 보면은 옛날에 그 메인보드 ECS? 옛날에 그 폭스콘 메인보드 디자인을 닮은 것 같아요. 레트로 느낌이 나는데. 자, 열어보면 메인보드 디자인을 살펴보죠. 메인보드 방열판 쪽을 보면은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도 메인보드 모스펫이랑 초크 부분이 이중으로 써멀패드로 빈틈없이 잘 붙어 있어요. 일단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써멀패드 작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쪽도 보면 날개처럼 쭉 뻗어 있어서 메인보드 방열판이 그다지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리고 물론 상품권도 상품권이지만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아이오포트 쪽을 보면 다른 회사들은 20만원대 바이오스 플래시백이 없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쪽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 있어가지고 CPU나 램이 꽂혀있지 않아도 이걸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내장 그래픽도 DP 포트 HDMI 들어있고 보조 전원도 8핀 2개 들어가고 그리고 M.2 슬롯도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라 강화 슬롯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M.2 SSD 연결 방식도 끼우기 편한 M.2 퀵클립을 줘요. MSI에선 이지클립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 부품도 살펴보면 SATA 케이블 2개랑 메인보드 백패널 그리고 M.2 나사도 물론 들어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M.2 퀵클립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 개발을 했으면은 제일 아래 단계 보드에도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렇다면 조립할 때 쿨러를 장착해야 되는데 원래 사용하던 ML360R을 장착하려면 ASUS 보드가 아니라 지금 MSI 쪽이기 때문에 쿨러 홀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유부남의 한이서인 에브가 CLC360 쿨러를 사용할 거니까 저는 언제나 준비성이 철저하기 때문에 미리 소켓 키트를 택배로 받아놨죠. 쿨러를 뺐어. 그렇다면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겠네요. 먼저 CPU 콜셋을 열어주고 청주의 와플 공장 사장님께 받아온 CPU를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놓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닫으면 열리던데. 오! 아, 이렇게 날아가는 거구나. 깜짝이야. 월세를 내려주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인텔 12세대 전용 아세텍 백플레이트 열어보면 메인보드 뒷면에 부착하는 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쿨러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나사들 메인보드 뒷면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나사를 사용해서 기둥을 세워주고, 오호,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부분이 빠지게 돼 있네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조여주고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메인보드에는 M.2 단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NVMe 방식은 다 쓸 수 있고 SATA3 방식은 2개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이 들어있던 아무튼 M.2 클립, 조그마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 붙어있는 부품 빼주고 돌려서 끼워준 다음에 SSD를 끼워보면, 오, 이렇게 고정. 그래, 이런 걸 만들었으면 하급 보드나 상급 보드나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넣어줘야지. 그리고 CPU 쿨러를 달아줄 거니까 사용할 서멀은 지금 유불리 논란의 중심에 MX5를 사용할 거고요. 커뮤니티 댓글을 보니까 또 유불리가 발생을 하면은 유통사에서 또 교환을 해주긴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유불리 현상이 일어나신 분들은 유통사에 문의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여기에 에브가 순행 쿨러를 수직으로 지하로 올려서 새로 나온 12세대 인텔 키트로 조립을 하니까 기분상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잘 달라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리는 펌프는 여기 가운데 쪽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라디펜은 바로 위에 CPU 펜 단자에 연결을 해줍니다. 램을 2개 끼울 때는 2번과 4번에 끼워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부팅 테스트를 할 거니까 내장 그래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12세대로 갑니다. 파워 온! 뭐지? 뭐지? 아! 잘못 꼈다. 편집. 자, 아무튼 12세대로 갑니다. 파워 온! 그치, 좋아. 바이오스에 들어오면 인텔 12세대 12900K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됐다. 오늘은 토요일.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오기 전에는 분명 머릿속에는 오늘 집에 가면 오버 진짜 12900K 밤새도록 달린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집에 오니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아닙니다. 아직 눈꺼풀을 덮을 순 없죠. 집에 와서 먼저 보는 거는 바둑판. 이거를 저한테 61만원에 팔아주신 그 와플 가게 사장님. 저는 가끔씩 인터넷에서 명란젓 파치 시켜 먹거든요. 똑같은 명란젓이긴 한데 옆구리가 약간 터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근데 먹으면 뭐 똑같이 맛있어요. 아마 이것도 그분한테는 SP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어차피 순정으로 쓸 거니까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이 바둑판입니까? 지금 제가 눈꺼풀이 감겨오는 관계로 제가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필터링을 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세팅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다시피 8기가 2개를 사용해서 최대는 4133까지 성공한 스크린샷을 지금 잡고 싶은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 지금 가물가물하니까 그거는 미래에 저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미래의 저가 프리미어 편집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화면을 아마 띄웠을 거예요. 부탁한다 미래나, 지금 난 너무 피곤하다. 제가 집 도착하기 전에 커뮤니티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 열화와 같은 성원? 아니야 열화와 같은 성원들이 성원들이 원래는 16기가 두 개를 지금 바로 끼워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제 몸 상태를 생각해서 그것도 스크린샷으로 대체를 할게요. 16기가 두 개를 끼웠을 경우는 1T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CL은 1.6까지만 조여지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듀얼 랭크와 싱글 랭크가 끝까지 조이면 싱글 랭크 램이 좀 더 조여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MSI 바이오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너무 졸린데? 잠깐만. 커피. 좋아. 네, 여러분, 바이오스 설명을 빨리 보고 싶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단 커피를 한 입 먹고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카페인이 몸에 그냥 스며든다. 지금 제가 깔아둔 바이오스 버전을 보면 115U3라고 써 있잖아요. 이 바이오스는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가 없는 바이오스예요. 제가 해외 오버클럭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어찌해서 받은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베타 바이오스 이전 버전에서는 옵션 바꾸는 순간 부팅이 안 돼요. 시간이 대략 3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3일 동안 바이오스랑 씨름만 하다가 램클럭이 3800 이상이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5단 선반의 분량을 뽑았으면 액땜을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또 뿔딱을 이제까지 본 뿔딱이 램클럭 3900이 진짜 최하의 뿔딱이었는데 어떻게 3800 클럭도 부팅이 안 돼? 이런 뿔딱이 왔나. 진짜 여기 오버클럭에 있는 별의별 옵션을 진짜 제가 다 조절해봤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 세팅을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을 다 만져봤는데 뭐라도 하나 만지는 순간 다 부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다음 CPU를 바꿀 때까지 나는 램클럭 3800이랑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램클럭 3800이면은 11세대 그거랑 11세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업그레이드 한 의미가, 물론 빠르긴 한데 그 라이젠 5800X도 3800이었는데 여기서도 3800이면은 감성 최소한 4000으로 시작하는 그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3800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3800이라니. 그러고서 한 이틀을 끙끙댔는데, 그래서 이거 CPU를 잘못 뽑은 줄 알고 저한테 61만원에 이 CPU를 넘겨주셨던 그 와플 가게 사장님, 그 상장님한테 한 개를 더 뽑아봐야 되나? 뽑기 한 거를 또 뽑는다. 뽑기 또 뽑기? 그게 아니에요. 해외 포럼 돌아다니다가 이 바이오스를 적용하니까 그냥 됐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던지. 만일 저처럼 12900K를 이 보드에 끼워서 사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CPU 쿨러 튜닝이 올리는 펌프 단자에 끼워져 있으면은 워터 쿨러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력 제한 해제가 된 상태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력 효율이 엄청 안 좋아요. 맨 위에 있는 241W로 설정을 해줘야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MSI 바이오스긴 하지만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메모리 트라이 2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줄여서 그냥 mem트라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엔터를 눌러보면 자신이 가진 램이 XMP 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맨 위쪽에 있는 4000의 CL17 기어 1을 엔터만 해주면 1대1, 그리고 4000 클럭, 램 타이밍도 메인 램 타이밍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램 전압까지 자동으로 1.4V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윈도우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가진 램이 XMP 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한 번에 입력이 돼요. 물론 세브레임 타이밍이 다 조여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수동으로 일일이 넣기 귀찮아서 XMP 램을 일부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지식이 있다면 세브램 타이밍 일일이 다 입력하니까 이 기능은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만일 다른 보드들도 이렇게 mem트라이 기능이 있다면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엔터만 쳐주면은 자동으로 메인 램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클럭 넣어주고 기어원 넣어주고 램 전압도 적정하게 넣어주고, 물론 이거는 자신이 가진 램이 어느 정도 수율이 좋다는 가정하에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램 수율만 좋다면 이거저거 수동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로 이렇게 골라지는 거, 수동으로 숫자를 쓰는 거랑 그냥 엔터로 골라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램 오버클럭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램 오버클럭 세팅을 어느 정도 마치긴 했으니까 제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자고서 아마 내일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김주십시오. 일어서. 오, 눈뽕. 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네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메인 컴퓨터에 이식 작업을 시작해보죠. 먼저 케이블을 딱 분리해서 본체를 작업대로 옮겨서 케이스의 유리를 분리해주고, 와, 저는 이번에 12세대 영상을 아마 마지막 영상 찍은 날짜로부터 대략 7개월? 8개월 지났나? 아무튼 그렇게 지나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영상 찍을 때 와, 연말쯤이면은 3080 Ti 아니면 3090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지금도 그래픽카드 가격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그래서 원래 있던 2080 Ti를 처분하고 고주파가 조금 아니 조금 많이 나긴 하지만 아무튼 1080 Ti 아머 이걸로 버티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자를 다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수냉 쿨러랑 메인보드를 분리해줘야 되니까 상단 패널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메인보드를 드러내야 되니까 천천히 눕혀서 수냉 쿨러부터 먼저 분리를 해서 메인보드 나사를 풀러서 천천히 들어서, 네,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달려있던 M.2 SSD도 빼줘야겠죠. 1TB짜리 NVMe SSD 2개. 근데 어제 지름 게시판을 보다가 웨스턴 디지털 SN720 2TB짜리 SSD가 19만원 하길래 그 게시글을 안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사버렸어요. 머릿속에 있는 대뇌에서는 분명 이미 NVMe 1TB짜리 SSD가 2개나 있으니까 사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손이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구매 완료를 해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써멀패드 비닐도 붙여놔야 다음 사용자분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5800X는 이제 당근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고생했다. 아 맞다, 이건 백패널 없어서 백패널부터 해줘야지. 이제까지 썼던 보드는 다 메인보드 백패널이 일체형이라 그거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백패널을 달 때는 랜 단자 부분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위로 젖혀준 다음에 장착을 하면 좀 더 편해요. 예전에 장착할 때 이 삐죽한 부분이 랜 단자 안에 겹쳐서 장착이 돼서 다 조립을 하고 나니까 랜 케이블이 안 꽂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험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메인보드 백패널을 이렇게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은 메인보드 백패널이랑 잘 맞춰서 메인보드 백패널을 바깥쪽에서 살펴봐도 모든 단자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완벽해. 이번에는 상단 라디 고정을 해줄 거니까 역시 P600S 케이스에는 상단 3열이지.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머지 지저분한 선들을 뒤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 정리가 됐는데, P600S 케이스는 상단 선 정리 홀이 넓어가지고 뒤쪽을 보면 선 빼기가 정말 편해요. 그렇다면 OS용으로 달아줄 P311 1TB짜리 SSD를 달아줄 거니까 메인보드 방열판을 벗겨서, 메인보드 방열판을 보면 뒷면에 써멀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끼워서 내려서 이렇게 고정.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 방열판을 사용할 거니까 이거를
방열판 소멀 패드가 이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보면은 여기 이 자리랑 이렇게 맞닿으니까 나사 자국이 이렇게 생기나 보네요. M.2 나사는 절대로 꽉 조이면 안 되고 그냥 살짝 안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죠. 그리고 SSD를 하나 더 달아줄 건데 밑에는 방열판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실패했던 이 방열판을 사용하기로 하죠. 이제 더 이상의 간섭은 없을 겁니다. 리멤버 노 간섭. 비닐을 떼주고 비닐을 떼고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장착된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완벽하게 드디어 1년 동안 존버한 이 M.2 SSD 끼운 다음에 끼워서 내리면 뭐 온도 조금 올라갔다 그래서 뭐 별일 없겠죠.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 SATA 케이블이 남아있는 건 8TB짜리 하드디스크인데 거기 하드디스크 안에 제가 백업을 다 해놨으니까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SSD를 포맷을 하고서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모르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연결을 안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주파가 너무나도 조용한 1080 Ti 아머를 장착을 해주고요. 케이스를 닫기 전에 지금 1년 동안 펜에 쌓인 먼지가 좀 있으니까 전면펜을 좀 청소해 주기로 하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바꾼 기념으로는 뭐 이 정도면 청소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뒷판과 윗판도 끼워주고 전면 필터도 청소를 해주기로 하죠. 오 예 먼지. 오, 여러분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소가 완료된 먼지 필터, 여러분의 밥도둑이 없어졌죠.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끼워줍니다. 자 이제 대망의 전원을 켜볼 시간이네요. 전 언제나 실패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한 번에 성공을 하겠죠. 파워 온. 좋아.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CPU 12900K 인식이 됐고 메모리 16기가 2개 인식됐고 스토리지 1테라 2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기본 상태에서는 저는 불편한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 버튼이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 그리고 바탕화면 오른 클릭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서 여기서 더 많은 옵션 표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오른 클릭을 해도 작업 관리자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창을 막 여러 개 연다고 해도 무조건 그룹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처럼 여기를 넓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로그램을 또 여러 개 깔고 막 그러는데 저는 프로그램 여러 개 까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낸 게 익스플로러 패처라는 프로그램을 깔면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눌러보면 내리면은 여기에 셋업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먼저 시작 버튼을 왼쪽으로 바꾸는 건 윈도우 기본 상태에서도 돼요. 여기서 오른 클릭 들어가서 작업 표시줄 동작에 들어가서 이거를 왼쪽으로 바꿔주면은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 불편한 거 3가지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익스플로러 패처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깜빡이면서 재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해보면 네, 윈도우 10이랑 똑같이 작업 관리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익스플로러 패처, 방금 전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입맛대로 주무를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10처럼 창을 여러 개 열어도 그룹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태스크바에서 여기 있는 메뉴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룹화가 해제돼서 윈도우 10처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바탕화면 오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파일 익스플로러 여기에 들어가서 윈도우 11 오른 클릭 메뉴를 체크해주고 리스타트 파일 익스플로러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 11처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윈도우 11의 오른 클릭 그게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편해요. 아니 이렇게 편한 거를 왜 없애놨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혹시나 전처럼 윈도우 11 기본 상태가 불편하다고 하면 익스플로러 패처 이거 하나를 해결해야 되니까 웬만해서는 이거는 필수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완벽해. 그렇다면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배틀그라운드를 돌려봅니다. 뭐 늘 하던 대로 5800X는 3800 CL14 XMP 적용한 거랑 램 오버클럭 졸업 세팅 두 가지로 가져왔고 12900K는 4가지 세팅으로 가져왔어요. 과연 전세대 최강자와 1년 후에 나온 게이밍 최강자가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테스트 촬영은 조금이라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그래픽카드의 녹화 기능은 사용하지 않은 모니터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뭐 편집이 조금 귀찮은 거는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부탁한다 미래의 나. 배틀그라운드 세팅,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고민 옵션. 현존 어떤 CPU를 가져와도 프레임 방어를 하지 못하는 초고사양 게임 배틀그라운드. 중반부 CPU 병목 구간 2분 동안의 프레임 측정입니다. 만일 저한테 단 한 가지 항목만 보고 게이밍 CPU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배틀그라운드 1% 하이 프레임을 보고 고를 겁니다. 보통 배틀그라운드 1% 하이 프레임이 잘 나오면 나머지 온라인 게임 한타 버벅이는 구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몇 번 패치한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17년 출시 당시에는 PC방 사장님들한테는 큰 시련이 왔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결과를 보면 이제는 12900K는 3200 클럭 CL14 XMP만 적용해도 평균 프레임, 하위 프레임 둘 다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상위 호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 내 돈 24만원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래야지. 이게 보통 전세대 CPU의 오버 상태는 다음 세대 기본 상태의 최소나 평균 프레임을 따라잡을 수 있기 마련인데 전세대가 램 오버클럭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도 평균과 하위 프레임 둘 다 따라오지 못하는 거는 처음 봤네요. 거기에다가 12900K에 램 오버클럭까지 넣어버리면 최저가가 필요한 게임이건 뭐건 이거는 그냥 스펙으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기존 세대 램 오버클럭 세브램 타이밍까지 잡고 쓰는 분이라면 이거는 정말 군침이 흐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인텔 최저가 게임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지난 12700K 때 전세대 최강자 두 개와 비교해봤지만 10세대 1700K는 CPU 올코어 5기가로 오버클럭을 하고 램클럭 4500에 CL16 세부 램 타이밍까지 잡아야 5800X 졸업 세팅과 비슷한 하위 프레임이 나와요. 그나마 5800X 졸업 세팅은 12700K 기본 세팅의 평균 프레임이라도 따라오긴 하는데 1700K는 평균과 하위 프레임 둘 다 못 따라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때 이후 1700K는 비교 테스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후 테스트에는 아예 제외를 했어요. 그 다음 CPU로는 12600K를 테스트했는데 하위 프레임이 좋은 건 확인은 했는데 이상하게도 세브램 타이밍을 잡았을 때 프레임 향상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램 오버클럭을 넣었을 때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거를 노리는데 향상폭이 적었으니까 램 오버클럭의 그 맛을 느낀다면은 램 오버는 12700K부터 성능 향상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종합해봤을 때 인텔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까지 사고를 아주 그냥 녹아 없어질 때까지 끓이다가 11세대에서 뭐 그런 거는 언급하기도 싫지만 아무튼 11세대에서 사골 국통을 그냥 다 엎어버리고서 12세대 새로 끓인 갓 나온 사골. 이번에는 얼마까지 우려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램 오버클럭 만나네요.
좋아. 좋아.